밤새 숲을 적시던 비가 그치고 습기를 머금은 소나무 향이 가득한 길. 진초록의 수목이 참 좋은 아침입니다. 땅 위에 내려앉은 안개 속으로 저 멀리 보이는 새벽 산사. 나모아미 타불.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바위 하나에도 천년을 견딘 인고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지만 세상 어느 꽃보다 맑은 향기를 길어올리는 수련. 흙탕물 속에 피어있어 그 맑음이 더욱 돋보입니다. 사천왕을 대신해서 절집에 들머리를 지키고 서 있는 느티나무. 200년간 한결같이 이곳을 지켜온 고목의 자태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거슬러 선석사의 옛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신라 효소왕 692년에 그 의상 스님에 의해서 지금의 현 위치가 아니고 지금 현 위치에서 서쪽으로 거기 신강사라고 자리 잡고 있다가 그 고려 공민왕 때 나홍 스님이 이 터로 옮겼습니다. 선석사의 유래가 된 큰 바위입니다. 나홍 선사가 사흘 기도로 없앴다는, 집채만 했다는 그 바위가 이젠 흔적으로만 남았네요. 선석사의 보물, 영산회 괴불탱. 영취산에서 제자들에게 설법하시는 석가열의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선석사 대웅전. 자연석의 결을 그대로 살린 돌계단을 딛고 올라서면 소박하지만 고풍스런 대웅전을 만나게 됩니다. 적당히 빛이 바른 단청에선 지난 수백 년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최후의 지옥 중생까지 모두 구제하겠다 서원한 지장보살과 염라왕을 모신 명부전. 대웅전과 어깨를 맞대고 있지만 한 뼘쯤 키를 낮춰서 서열을 분명히 했습니다.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대들보. 분별하지 않는 수행자의 미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명부전과 나란히 서 있는 칠성각입니다. 삼형제 중 막내처럼 다소곳해서 색다른 느낌을 주네요. 일렬로 서 있는 칠성각, 명부전, 대웅전. 생과 사, 그리고 해탈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뜻일까요? 도열한 전각들 앞에서 문득 귀를 울리는 큰 법문을 듣습니다. 철저한 구도의 길을 걷는 수행자라도 막상 드러내놓고 하소연하긴 민망할 자잘한 고뇌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대웅전 뒷곁에 살짝 숨어있는 산신각. 혼자 와서 마음속 응어리들 풀어놓기에 정말 맞춤하지 않나요? 미래세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전히 도솔천에서 수행 중인 미륵보살. 선석사의 미륵보살님도 대웅전 뒷곁 언덕 위에서 하생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석사가 자리한 곳은 예로부터 풍수가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19왕자들의 태를 인근에 봉안하고 선석사로 하여금 태실 수호를 요청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 선석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그 세종대왕자,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왕자들의 태를 모시고 그 태를 수호하는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나라가 옛날서부터 우리 조상들은 태를 중요시했고 또 태로 인해 갖고 생명 존중 사상이라든가 효사 사상이라든가 그런 걸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선석사 같은 경우는 그 세종대왕의 왕자들의 태를 갖다가 수호하고 또 그 수호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죠. 세종대왕이 전국 산천을 모두 물색한 끝에 최고의 길지로 낙점한 이후 왕자들의 태를 봉안했다 해서 태봉으로 명명된 이곳. 민중도 그 뜻을 따라 이곳을 오르내리며 절절한 소망의 탑을 쌓았습니다. 태봉의 정상, 너른터에 조성된 세종대왕 자태실. 얼핏 부도처럼 보이는 돌 항아리가 도열해 있는데요. 세종대왕의 18아들과 손자인 단종의 태가 여기 묻혀 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태를 소중히 잘 묻어뒀습니다. 곧 그것이 그러한 행위가 조선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가져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거북등 위에 비석을 세운 이 태실은 후에 세조 임금이 된 수양대군의 태실입니다. 네모난 기단석은 땅, 둥근 뚜껑돌은 하늘, 사이돌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한 곳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인본주의.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던 선인들의 마음이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큰딸이 아기를 가져야 돼. 시집은 결혼은 했는데 아기를 못 가져갖고, 그래가 내가 그럼 여기를 한번 가보자. 그러면 태실에 아기들 그 길을 받으면은 좀 어떻겠노 싶어갖고, 그런 제가 딸을 데리고 여기 와가, 그때는 이게 전부 다 없었죠. 개방이 되었었죠. 개방이 되었을 때 딸한테 길을 좀 받으라고 저기에 이제 전부 이래 손을 잡고 이래 했는데, 그러고 내려가가 뭐 며칠 안 되자 전화가 아기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저희들의 생각은, 여기 자체가 이래 산을 이래 돌아봐도 이게 병풍같이 이래 딱 둘리가 이래 쳐져갖고 이 산이 참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여기서 영험한 걸 받았구나. 그런 이제 깊은 생각이 이제 하면서 찾아보게 되는 거죠. 선석사 절도 찾게 되고. 네.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지만 그래도 뭔가에 기대고 싶은 게 중생들의 마음이죠. 하지만 이곳 세종대왕 자태실은 인간의 욕망이 핥히고 간 서글픈 역사의 상흔 또한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던집니다. 꺾여진 태실비, 통째로 뽑혀서 기단석만 남은 태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태자리까지 훼손해야 했던 걸까요? 여기 태실 성물 일부가 훼손된 그 왕자들을 보면은 안평대군, 금성대군,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 이렇게 5왕자의 태실이 성물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5왕자가 수양대군, 즉 세조의 권력 찬탈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태자리까지 파헤친 서슬퍼런 세조의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초들의 마음까지 파헤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세조의 태실비는 심하게 훼손돼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종대왕 자태실 근처에 있는 태실 수호사찰인 선석사에서 태실법당을 만들어 그 태실을 만드는 실질적으로 그 묘지처럼 만드는 그런 행위의 대안으로서 지금 태실법당을 만들어서 많은 불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태실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풍습에서 그 맥락을 유지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자궁 속 태아의 생명줄이었던 태. 태를 소중히 여긴 조상의 지혜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요즘 세상에 더욱 필요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요즘 세상, 생명의 줄기인 태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요즘의 세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선석사에 들어선 태실법당은 그러한 물음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보살 향기가 그윽한 태실법당. 태실법당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준 어머니를 만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기억합니다. 10달을 품었던 생명의 씨앗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던 날 흘러내렸던 기쁨의 눈물을 그 아기는 온 우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었습니다. 이 태실기도 인연은 제가 청주 참외축제에 참가했다가 문화투어 셔틀버스 타고 해설자분하고 이쪽에 세종대왕 왕자님 태 봉안해 놓은 데 와서 해설을 듣고 나서 정말 영험하구나, 이제 기도가 잘 될 것 같고 이래서 그때 이제 너뚱이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너뚱이 놓고도 태봉안하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왔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애를 낳고 이렇게 태를 받으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다 해서 그냥 동참을 하게 됐는데, 이게 같이 동참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의미라는 걸 그때서 깨우쳤던 것 같아요. 고귀한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같은 관세음보살님의 미소보다 더 환한 빛이 또 있을까요? 태실기도는 우리 법당 안에, 태실법당 안에 모셔져 있는 자모관세음보살, 즉 다시 말하면은 그 자비스러운 어머니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림으로써 그 지금 현대적으로 볼 때 그 아주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이 풍조가 사회에 만연한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처음 태어나가지고 그 태어난 태를 가지고 여기다 봉안함을 해서 그 생명 존중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태실법당이라 할 수 있죠. 사람의 무한한 능력은 영혼이 태에 든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태실을 품고 있어 생명 존중의 가치관을 일깨워주고 있는 옛고을 성주. 성주의 길지는 또 있습니다. 왕가의 태실처럼 볕 좋은 땅에 자리 잡은 한계마을.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600년 된 전통마을인데요. 고운 흙담을 따라가다 마주친 오래된 살림집을 보니 괜히 기웃거리고 싶어집니다.
과연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떠났을까요? 오늘도 생명은 우주의 섭리를 따라 그렇게 흘러갑니다. 선석사와 바로 이웃해 있는 서지남 가는 길. 서지남은 인적이 드문 호젓한 산사입니다. 태봉이 가까워서일까요? 눈길 닿는 곳마다 꿈틀거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서지남의 부처님상은 우리 시대의 목각 장인인 모가 박찬수 선생의 작품입니다. 현대 목불 조각의 예술성을 살리면서도 모든 면에서 원만한 부처님의 상호를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빚어낸 솜씨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마당 한켠 나무 그늘에 다소곳하게 서 계신 나 한삼.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친근함에 한마디쯤 건네고 싶어집니다. 물속에서 뛰노는 물고기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중생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다독여서 고요한 선정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곳. 산사의 정원은 또 하나의 법당입니다. 오늘은 백중 초제가 있는 날. 앞으로 49일에 걸쳐 7번의 제를 모시게 되는 백중 49제 첫날입니다. 목련존자의 지극한 효심의 뿌리를 둔 불교 집안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백중이죠. 먼저 가신 조상들의 명복을 빌고 묻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불자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먼 지옥 중생에 이르러 모두 구제되길 함께 발언합니다. 선석사 공양간에서는 배움의 열망으로 눈빛이 초롱한 보살님들이 모였습니다. 나눔의 떡을 손수 만들어 보겠다며 모인 떡 만들기 교실입니다. 보통 요즘 주부들이 떡집 가서 떡을 하나씩 간편하게 사 드시는데 떡집에서 만드는 떡이랑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떡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집에서 엄마가 떡을 만들게 되면은 애들이 집에서 엄마가 떡 만드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밖에서 나가서 이제 떡집에서 보통 파는 떡들은 식품 첨가물들이 조금씩 들어가요. 아무래도 쌀도 집에서 보다 좋은 걸 못 쓰고 음식에 색소도 우리는 천연 색소를 쓰는데 보통 떡집에서는 이게 식용색소, 일반 식용색소를 쓴다 그러는데 근데 집에서 떡을 해 드시게 되면은 좋은 재료 가지고 깨끗하게 우리 아이에게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통 주부들이 떡 만드는 걸 무조건 떡을 어떻게 집에서 만들어 먹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도 집에서 떡을 다 해 먹었거든요.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재산을 그리고 신도들하고 같이 나눠 갖자는 그런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하고 싶어서 이
뭐 떡 만들기라든가 사찰 음식 배우기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저거 뭐고 호두하고 호박씨하고 밤하고 넣은 건데 이게 지금 연근 떡 케이크거든요. 그 연근 떡은 연근에는 견과류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연근 떡 케이크에 도전했습니다. 평소엔 엄두도 낼 수 없는 케이크 만들기지만 오늘은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면보를 덮어주셔야 되는데 면보를 안 덮어주면 여기에서 아까 여기 수정기 보셨죠? 이게 막 여기 떡에 다 떨어져 떡이 질어지게 되거든요. 떡 케이크 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처럼 면포를 덮어주는 것. 평소 주부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수증기가 떡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뚜껑을 면포로 감싸두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떡 케이크를 시루에 찌는 동안 먼저 올려둔 떡살이 익었습니다. 굉장히 뜨겁거든요. 안에 면장갑 꼭 끼시고요. 밀랍 아시죠? 모락모락 나는 김을 그걸 보니까 사용하시면 군침이 손에 덜 넘어가는데요. 잘 익은 떡살을 정성껏 짓이겨서 반죽을 만들고 조물조물 주물러서 모양을 만들면 어렵지 않게 완성되는 게 바로 떡입니다. 네. 아까하고 이제 느낌이 다르죠, 보세요. 자. 근데 색 고구마 있어. 이 고구마 가루. 옛부터 우리네 서민 생활사에서 떡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던 귀한 음식이었죠. 특별한 날이 되면 떡을 빚어서 이웃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년의 주부들도 떡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만들어 먹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떡 만들기 교실을 찾은 선석사 보살님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떡 만들기에 직접 도전장을 내민 거죠. 물론 배워두면 언제든지 가족들과 함께 내 손으로 빚은 떡으로 화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뭔가 또 새롭다는 느낌이고, 예. 떡을 만들어 보니까 예쁘고 또 어려운 분들 뭐 나눠서 먹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먹기도 하지만은 어려운 이웃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빚은 떡을 가지고 가면은 아주 맛있게 드시고요. 또 시중에서 파는 떡이랑 아주 다르니까 저희가 직접 빚은 떡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자연 색깔로 다 저희는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맛있게 드십니다. 완성된 떡을 들고 공양가를 나선 보살님들. 행여 애써 빚은 떡이 식을까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아랫마을 노인복지센터에 들러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선석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이육과 하나입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도시락을 배달하는 날. 선석사 보리봉사회가 매주 한 번씩 실천하는 봉사의 날입니다. 예, 우리 매주 수요일 날 우리 혼자 계신 어르신들한테 밑반찬 5가지, 9가지 해가서 내보내거든요. 한 100, 도시락 한 100분 정도한테 내보내는데 그거 이번에 초복도 가깝고 해서 닭백숙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미역 넣으셨어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주부들이 경쟁하듯이 솜씨를 뽐냈으니 웬만한 식당보다 나으면 나았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웃과 하나에서는 밑반찬 배달 사업과 함께 어르신 대상 무료 경로 식당도 운영 중인데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노인 돌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고 갈 때는 좋은데 이제 와야 되는데 못 올 때는 마음이 별로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고 갈 때는 기분이 좋고요. 도시락 준비가 끝나면 회장인 이순희 보살님은
각각 사는 곳을 고려해서 배달 행선지를 배정합니다. 출발 직전 방금 들고 들어온 맛깔스런 연근 떡에 그만 시선을 빼앗기고 마는 이순이 보살님. 본분을 잠시 망각하고 떡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렇듯 늘 좌충우돌이지만 배달을 떠나는 마음만큼은 소풍 가듯 기쁘고 행복합니다. 힘찬 응원구와 함께 선석사 보리봉사회 도시락부대는 각자 맡은 배달처를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예. 할머니 건강 괜찮으시지? 아, 예. 마찰이 아픈 건 뭐, 내가 뭐. 예,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왔습니다. 예. 올해로 76이 된 김할머니. 할머니에게 보리봉사의 아이고, 도시락부대는 괜찮습니다, 할머니. 친자식 아이고, 이상으로 그래도 반가운 깨끗하게 챙겨 일입니다. 놓으셨네. 예? 예? 아이고, 나 백숙 해왔습니다. 단지 반찬 때문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목매어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따뜻한 대화 한마디거든요. 자수 더 반갑지? 더 반가워 참말이야. 나라에서 나이 몇살인데 자수 더 반갑고 얼마나 더 반갑다 하는지 참말로. 김할머니의 작은 정원은 쓸쓸하고 황량한 옛 영화 속의 소풍처럼 안쓰럽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힘없이 짖어대는 강아지 소리가 유일한 위안일 게 분명한 할머니 댁을 뒤로 하고 나오는 발걸음은 늘 무겁기만 합니다. 할머님이 사시는 형편도 안타깝지만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센터 살림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무료급식소하고 이웃과 하나라는 어떤 이 장소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작은 계획은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 조그맣게나마 건물을 올려가지고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노인네들을 그 공양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오히려 독거노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더 좋은 사무실이나 더 좋은 공양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는 어른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면 그분들의 경륜과 지혜를 배우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참된 상생 아닐까요?